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된다면 내가 우리 고국으로 데려가서 연주를 한번 시켜주리라.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말라위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성악가 김청자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혹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나라잖아요. 네.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균 수명이 낮고 또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국민의 70%가 청소년이고요. 그중에서 100만 명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말라위 아이들의 마마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오른 프리마돈나 김청자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귀국해서 아주 바쁘게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지난 그러니까 10월 네. 22일부터 24일까지 제가 사랑하는 말라위 학생들을 데리고 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내고 아이들은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잠시 좀 고국에 머물면서 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국립극장에서 그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제 희망을 노래하라. 네. 저희 그 루스빌로 밴드라고 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뮤직센터의 그 이름입니다. 네. 루스빌로는 그 말라위 말로 희망이라는 뜻이고요. 네. 제가 합류한 그 고아 공동체가 루스빌로 오르판 케어 프로젝트라고 그 고아 공동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네. 이름을 따서 우리 뮤직센터도 루스빌로 뮤직센터, 또 우리 밴드 이름도 루스빌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한국에 와서 멋진 공연을 3일 동안 벌이고 그리고 말라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뿌듯하셨겠어요. 그 공연하시면서요. 네,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아이들은 악보도 읽지 못하던 아이들인데 제가 2010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년 퇴임을 하고 네. 네. 그리고 그 해에 9월에 말라위로 떠나서 사실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아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정년 퇴임한 음악 교수가 선교사로 왔다고 하니까 네. 그 젊은이들이 한 음악을 2시간을 땡볕에 걸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저희들은 너무 음악 공부하고 싶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청했는데 사실은 저는 음악 인생 40년을 마감하고 갔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청을 하는지 뮤직센터를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된다면 내가 우리 고국으로 데려가서 연주를 한번 시켜주리라. 그 약속을 네. 지킨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셨네요. 네,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간의 그 아프리카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생활상을 담으셨던 책이 이번에 발간하신 자서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이라고 정말 제 인생 제가 네. 올해가 70 잔치를 그러세요? 함께 가졌는데 우리 제자들과 네. 함께 그래서 저희 삶을 뒤돌아보는 유일한 책입니다. 저는 책을 쓴 적도 없고 네, 네. 이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는데 저희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삶, 또 그동안에 있었던 저희 음악가로서 살았던 그 풍요로운 예술가의 삶, 또 엄마가 돼서 엄마로의 삶, 또 여인으로 살았던 삶, 이제 지금은 모든 이의 엄마가 된 그러한 삶을 다 이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일기를 써왔는데 네, 그 네. 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컴퓨터에 옮겨서 이렇게 간추린 저의 삶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되게 자전적 에세이군요. 그렇죠. 와. 근데 책을 제가 잠시 보니까 그림도 있던데 사파도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네. 사파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미술학교를 또 열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고 미술도 가르치고 말라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네네네. 책인가요? 너무너무 잘 그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그것도 한 3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웅덩이 같은 걸 이렇게 파서 물을 마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건기 막바지라 아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냥 모래를 이렇게 막 손으로 파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물을 길어다가 마시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물을 하나 파주고는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는 걸 보고 제가 가져간 크레파스와 이제 종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물론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미에 대한 감각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색깔과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림 몇 점을 가져와서 전문가들에게 보여드렸더니 너무도 잘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정말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작년엔 아이들 그림으로 전시회를 해서 평화화랑에서 했는데 그림도 팔았고 또 카드와 달력까지 만들었어. 네, 판매를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그 마을에 초등학교 교사를 4개를 지어줬어요, 교실을.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또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아이들의 그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음악센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루스빌로 공동체에서요. 네, 제가 만난 그 루스빌로 공동체는 사실은 그 말라위의 수녀님이 창설하신 그 고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여 명의 원래 있었네요. 네, 있었죠. 있었던 그 공동체인데 그분들이 그 카론가라는 지역에 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량이나 또 교육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사역 중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뭐 그 안에 뭐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건물은 너무도 낙후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청소년을 살리는 길이다. 그들에게 교육 우선 교육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정말 만나서 건전한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어서 그 미술, 음악 또 체육을 통해서 그다음 도서실도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꿈을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하시는 그 유센터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유센터를 4개를 지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다가 너무 멀고 힘이 들어서 두 개는 제가 이제 지역 그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센터는 2개예요. 그래서 음악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뮤직센터로 옵니다만 그 음악의 재능이 부족하거나 또 더군다나 체육이라든가 뭐 미술을 잘 그리거나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유센터에 모여서 공부도 함께 하고 또 축구단도 만들어서 축구도 하고 뭐 배구, 탁구 다 이렇게 저희가 그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말라위의 그 카론가 지역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행복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아이들인데 뮤직센터로 음악을 가르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이 먼저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음악을 알았던 건가? 악기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네. 그런데 제가 간 카론가가 다행히도 그 부시, 그러니까 숲속의 애들이 아니고 도시의 아이들이에요. 카론가가 한 10만 명 되는 작은 도시예요. 그 카론가가 그 탄자니아 그 북부 지역에 이렇게 속해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키보드 찬송가를 많이 들었군요. 그렇죠. 찬송가는 듣고 키보드 정도의 악기는 들어본 적이 있고 또 해본 적도 있는 아이들이죠. 기타도 조금씩은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저는 그때 유센터를 운영할 마음으로 트럼펫, 색소폰, 뭐 드럼 세트 전부 다 제가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 악기가 있는 걸 보고 얘들은 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하고 싶은 욕망에 너무도 이제 음악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서 시작된 것인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예술에 대한 감각, 미술이라든가 춤과 노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힘을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2011년에 이제 말라이 전국 음악 콩쿠르에서 선생님 하시는 이 뮤직센터 1등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성과를 내는 비결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말씀을 잘하시나 현전을 잘하시나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아이들하고? 그렇죠. 그 나라의 말을 제가 배운 것은 아니고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제 힘만은 아니고 저는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음악 이론. 네. 그다음에 키보드는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이론과 피아노 그 키보드와 성악은 제가 가르칠 수 있었죠. 근데 트럼펫, 색소폰, 뭐 드럼 이런 건 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제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재즈 뮤지션이에요. 멜린에 지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저 오케스트라 안드로메다 오케스트라는 작은 그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좀 불러서 같이 와서 봉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멋지네요.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아들이 색소폰을 부니까 그리고 트럼펫 하는 친구들, 뭐 드럼 하는 친구들 다 데려와서 그때부터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독일 뮤지션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 와주고 그다음에 7월 여름방학에는 한국예술체험학교 제가 재직했던 그 학교에서 예술 봉사단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 악기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2년 후에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 그 음악 콩쿠르에 나갔더니 얘들이 놀랍게도 1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희망을 갖고 이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한국 무대도 세울 수 있겠다. 하루하루가 뭐 결코 잊혀지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열매를 보고 싶죠, 그죠? 노력만 투자했는데 물질과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열매가 안 보이면 정말 힘이 안 나죠. 성과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은 마음이 근데 이제 열매가 뿌듯해지죠. 보일 때마다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요. 근데 가장 큰 열매는 2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열매가 이루어졌나 하면 아이들이 이제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너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랬을 때 두 아이를 트럼펫과 색소폰 전공하는 아이가 음악 이론도 열심히 잘하고 정말 그 열정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음악대학을 가고 싶은데 말라위는 음악대학이 없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뮤직센터가 유일한 음악 그 기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들을 음악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네, 그 총장님께 여쭤봤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정도의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아마 장학생이라고 그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장학금을 줘서 훈련시키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프리카까지 확장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 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잘해야 오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배운 아이들이 뭐 실력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유학 보내려고 제가 한국에 있는 음악대학생 둘을 초청을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입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입시하는 엄마들의 심정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쪽집게 과외를 시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먹이면서 재우면서 애들 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학교 낮에는 보내고 돌아오면 해서 그렇게 해서 연습시키고 해서 저 뮤직 DVD를 만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저희 아이 두 아이가 합격했어요. 다 지금 둘 다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해서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오늘 데려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아이가 성악 공부를 제가 시켰는데 작년에 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한예종의 3명의 유학생이 국비 장학생으로 그것도 풀 스칼러십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한국말도 너무 많이 잘해서 이제 카톡도 우리가 다 한국말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정말 나의 수고와 나의 그 정말 모든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후원자들의 그 도와주심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종종 그럼요. 보세요? 우리가 메일하고 또 뭐 카톡을 통해서 자주 만나고 이번에도 이제 또 가기 전에 만나고 가야죠.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아프리카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성악계의 거목 김청자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열린 희망을 노래하라 공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0월 성악가 김청자 교수가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음악학교 제자들 루스빌로 밴드를 데리고 고국을 찾았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재즈와 클래식, 팝과 춤이 어우러지는 멋진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에서 선보이는 첫 공연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말라위 아이들. 모두의 흥분과 긴장 속에 약속된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관객들의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루스빌로 밴드가 등장했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줍은 한국말 인사와 함께 공연의 시작을 알린 루스빌로 밴드. 11명의 아이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흥겨운 하모니. 어느새 그들의 공연에 빠져들어 온몸을 들썩들썩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어서 돌아온 프리마돈나 김청자 교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섰던 메조소프라노인 만큼 그녀의 독특한 음색이 국립극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그 시각 루스빌로 밴드는 다음 무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의상까지 갈아입고 파이팅을 외치는데요. 음정 박자는 물론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김청자 교수가 사랑으로 가르친 지 어느덧 4년여. 색소폰과 트럼펫, 트롬본, 건반 등을 다루는 솜씨는 제법 밴드다운 모습을 갖췄는데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공연은 점차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I feel great. It's like I've never had a performance like this one ever before. So I'm so happy to play in this international stage like this one. I love you, Korea. Thank you.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으로 하나 되어 소통했던 시간. 루스빌로 밴드의 진심을 느꼈기에 관객들은 열렬한 기립박수로 답해주었는데요. 아프리카어로 희망이라는 뜻의 루스빌로. 그 이름처럼 루스빌로 밴드가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열정으로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1970년에) 이제 한국 성악가 최초로 유럽 무대에 데뷔해서 주로 25년 동안 사반세기를 유럽에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음악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이제 그 천주교로 그 영세를 받으시면서 제가 성당을 가게 됐는데 11살 때. 그때 마침 그 성당에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오셨어요. 그 굉장히 열린 분들이죠. 그 성당 한 구석에 피아노, 작은 피아노 그 교습실 그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서 이것이 바로 음악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음악가가 되겠다는 그 소망,
네. 그때부터 나는 이제 왜 그런지 독일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서적 같은 걸 우리가 네네.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인전 같은 걸 보면 다 보면 뭐 독일이죠. 독일, 베이토벤, 브라하무스, 뭐 슈버트 다 독일 말로 된 그런 위인전을 읽고 제가 독일이라는 곳이 음악하는 곳이구나.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다 결정이 되면서 난 독일 가서 공부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었답니다. 저는 네.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얘기를 해요. 확실한 계획은 없었죠. 내가 뭐 유학을 갈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고3 때 마침 그 조상현 선생님이라고 성악가셨는데 그 위엔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네. 음악 선생님으로 부임하셔서 제가 제주관 보시더니 너 그때 이제 한양대 음악과가 처음 생길 때였습니다. 네. 내가 과장으로 가니까 거기 이제 음악 콩쿠르에 네가 나가라. 그러면 1등을 하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준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으로 열심히 작곡을 해서 했는데 제가 1등 없는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장학금을 못 하고 이제 실망했다가 독일에서 또 그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독일에 이제 직업 학교를 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간호원을 신청해서 독일을 가게 됐어요. 간호 보조원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제가 들어간 그 특실에 사모님들이 굉장히 유식한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항상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그 짧은 영어로 그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음악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걸 알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를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 오디션을 보게 해주셨어요. 네. 와. 그래가지고 성악과 피아노과에 제가 각각 합격을 한 거예요, 오디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묵고 있던 기숙사 그 수녀님들이 경영하는 기숙사 수녀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 저를 데려간 신부님께 제발 부탁을 해서 저를 좀 그 계약에서 빼주십시오. 저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네. 제가 독일에 간 지 5개월 만에 제가 그 모차르트, 레오폴드 모차르트 음악원에 제가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어. 그때부터 저의 이제 음악의 인생은 이제 네. 이게 드라마틱하군요. 네, 완전 드라마틱하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요. 네. 그럼 입학하실 때 성악과로 입학을 네, 하신 제가 이제 건가요? 노래를 잘하니까 성악가 교수님도 네네네. 오케이를 하셨고, 저는 또 피아노 좀 쳤는데 굉장히 음악성이 좋다고 또 피아노과 선생님까지 오케이를 하셔서 저는 전공을 둘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음악이었고 가고 싶은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됐지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낯선 땅이고요. 네, 물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한국에 된 그 우리 거의 없었죠. 네, 한국에 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병원에 갔더니 환자들이 야 너는 코리아면은 그 아프리카인데 왜 이렇게 너 얼굴이 하얗냐? 막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을 이제 4년 졸업했는데 제가 꿈은 사실 비엔나 네. 국립음대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도와주실 분들이 없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오페라를 해서 학교에서 오페라 하는 걸 보신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더 후원을 공부시키자. 해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드라마네요. 3년 동안 대학 그 위인 음대에서 공부할 수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위인 음대를 또 입학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은 게 너무도 많잖아요. 이게 한시도 제가 잊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기록에 따르면 1970년 스위스 베른에서 모차르트의 티토 왕의 자비로 이제 유럽 오페라 무대 이제 꿈의 무대에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됐나요? 제가 이제 비엔나 음대에 들어가서 오페라과를 전공하고 있었을 때 그 세계 각국에서 모이던 젊은이들이잖아요. 네. 위인 음대는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음악 대학이었으니까 이 매니저들이 이제 사냥을 나옵니다. 어느 싱어들이 어느 신인들이 잘하는. 신인 아, 발굴하기 네네. 위해서 이제 와서 보고는 하는데 제가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메른 오페라단에서 메조가 주연인 그 오페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신인이 필요하니까 와서 오디션을 해라. 연락을 받고는 오디션을 했는데 마침 제가 합격했어요. 네. 그래서 또 메른까지 가서 그 람베르토 가델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의 지휘자가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해서 가서 또 노래를 했는데 거기서도 다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학 중에 졸업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와. 오디션에 합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안톤 데르모타라는 그 테너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제가 여기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디션에 합격해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왜 대학을 다니느냐?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빨리 가라고 졸업은 나중에 밀고 하자. 이제 미뤄두자. 그러니까 네. 그분이 그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스위스 베른 극장에 가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랬을 때 사실 전 25밖에 안 됐죠, 만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안 떨리셨어요? 뭐 너무 무대 경험도 없었고요. 네. 오페라 스쿨 다닌 거 외에는 저는 네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제는 나는 마리아 칼라스 같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서 한국을 빛내리라. 막 이런 네. 원대한 포부를 갖고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1972년도에 네.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모르는 신부님께서 편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편지 속에는 지금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또 어머님이 동생들 넷 데리고 살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우시다 지금 형편이. 그런데 네. 당신은 지금 공부가 다 끝났다고 들었다. 이제는 돌아와서 고국에서 활동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챙겨라. 봉사하는 게 어떻겠냐. 그 신부님이 이제 어머니 대신으로 저한테 편지 네. 주셨는데 처음엔 제가 막 화가 났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국을 돌아갑니까? 네. 이 꿈을 버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면서 일주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한 것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별로 가치가 없어.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가 만 27살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러면 교수님은 다른 가족? 삶을 위해서,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해서 사는 사는 삶이 삶.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지배한 것이 그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저 첫 번째 내려놓은 내 삶에서 네. 그 꿈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5년간을 제가 한국에서 머물러요. 네. 그래서 돌아왔더니 뭐 너무 저는 경제력도 없는 집안에 그다음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정말 광야에 선 느낌이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그쵸. 그 신부님밖에 안 계시는 네. 거예요. 네. 그 신부님이 또 반주자 다 연결시켜 주시고 조상현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저의 은사시로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죠. 네. 그래서 독창회도 이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1972년도에 독창회를 열었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신선한 충격을 준 그런 화려한 데뷔, 네, 화려한 국내 무대에 데뷔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중앙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아서 제가 2년 동안 중앙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3년간은 연세대학에서 또 교수로서 재직했어요. 그동안에 정말 그 한국에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그 시기였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재즈 연주자를 하고 있다는 아드님은 언제 낳으신 거예요? 저도 결혼했죠, 여자니까. 결혼을 하고. 네. 첫 번째 결혼을 했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비엔나 네. 출신의 첼리스트였고, 두 번째 그 다니엘 아빠는 독일 분이시고. 독일 엔지니어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활동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여행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참 특별한 만남을 저희가 갖고,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0살에, 그렇게 제가 안 낳겠다던 아이를 40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정말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우리 여자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네. 그것이 솟구치면서 제가 40살에 아기 엄마가 됐어요. 사랑 듬뿍 담아서 낳은 아들이 나와 똑같은 음악인의 이 길을 걷고 있고 또 내가 봉사하는 것을 따라와서 함께 도와주고 하는 거 보시면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큰 보람이고 정말 자랑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 뒤에 또 숨은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있어요. 저희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그 후 저는 이제 다니엘 아빠와 결혼해서, 다니엘 10살 때까지 굉장히 행복한 연주 생활, 또 가정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50이 됐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오면서 왜 갱년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많이 삶을 우울하죠.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잃고 있고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이렇게 달려온 이 삶이 과연 바람직했는가, 막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의 그 마음의 그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 고국의 품에 안겨서 정말 이제는 내 노후를 고국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살고 싶다 생각을 했지만 내 가족들은 독일 사람들이니까 돌아갈 수 없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또 나의 소망을 아시고 저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와달라는 초청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도 고맙고 기뻐서 저는 이제 가겠다고 승낙을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그런 성격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들을 나중에 설득해서 데려가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혼자 먼저 먼저 오신 왔어요. 거예요? 독일. 네. 한국에 와서 1994년도에 이제 네.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와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립던 그리워하던 오페라 극장도 새로 생겼고 네. 또 콘서트홀도 너무 좋고 뭐 너무너무 한국이 발전한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겠다. 가족들은 이제 있었죠. 그러나 네. 제가 그 음악가로서 성악가로서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아직은 50이니까 그때는 또 아주 왕성하게 노래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팬들을 다시 또 기쁘게 하고 나도 좀 행복한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마음은 가족이 있고 그쵸. 또 제자들은 또 여기. 선생님이 왔다니까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그런데 네. 제가 1년에 한 5번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일. 한 여자가 이 두 가지를 다 양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제가 2년간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12살 됐을 때가 굉장히 예민하고 사춘기 때였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네. 이제 제가 선택을 못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빠가 다른 여자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처음으로 이제 인생에서 좌절감? 슬럼프셨겠네요. 네. 어떤 인생의 실패라 그럴까? 내 자신으로서, 내 힘으로서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 되고 내 힘으로 됐는데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은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선맛을 보셨군요, 네. 드디어. 그러니까 정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네.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다른 여자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이제 파탄이 생기면서 아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절규했어요, 그 아들이. 네. 자기는 너무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절규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나 자신만 생각했던 그 굉장히 이기적인 예술가의 엄마로서 이제 진짜 엄마가 되는 과정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들을 달래서 제가 한국으로 데려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엄마와 함께 살면서 그 아이가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음악에 그래서 빠지게 된 거네요. 엄마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패한다고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아빠가 참 원망스러웠는데 생각하니까 너무도 고마웠어요. 아들을 수도 만일에 있죠. 안 보내줬으면 네, 네, 나는 네. 아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됐고 그쵸. 네. 우리는 그 후 3년 동안 네. 같이 살면서 엄청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네. 엄마의 사랑 또 음악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아들과 함께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루어진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사셨는데 여자, 성악가, 어머니, 봉사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제가 살았던 그 순간순간이 저희 최고의 인생이었어요. 엄마로서 가장 행복했고 예술가로서 행복했고 지금은 봉사자로서 행복했고 또 그 단일 아빠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여인으로서 행복했고 그 순간순간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를 빼서 이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고 전성기인 것이에요.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하고 네.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쭉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참 강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칠순이라는 그 연세가 무색할 정도의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더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음악 대학으로 뮤직센터를 좀 승격시키고 싶어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고 네. 또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 자신도 행복해지면서 저희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네. 갖고 있는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다 소진한 후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텐데요. 지난 40년 동안 음악가로서 자신이 누린 삶을 나눔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돌려주면서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김청자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김청자 선생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